자, 전 시간에 부동산 학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이거의 정의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능률적으로 하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론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고 실무적인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거를 개척하기 위한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몇 가지 좀 정리해 볼게요. 거기 우리 교재에 2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연구 대상은 이제 부동산 학이니까, 그러니까 종교학은 뭘 연구하는 거예요? 종교학은 종교를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학은 뭘 연구해요? 법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겁니다. 부동산. 근데 문제는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진이 왜 발생이 되고, 그저께 이제 포항에서 지진 발생했죠. 아니면 지층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마저 공부하는 거냐. 이거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공대라든가 아니면 이공계 이런 데서 공부하는 거지, 여기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그럼 도대체 뭘 공부하냐, 그런 얘기인데,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거 할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개 활동이라든가 뭐 거래 활동, 이걸요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활동. 다시 말하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 이걸요 부동산 활동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활동의 결과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재라는 게 뭐냐면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재군들 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가지 현상들, 이걸요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현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이라든가 부동산 현상, 이런 걸 연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이 투기라는 활동이 극성이다. 네, 시장에서는 투기라는 활동이 극성일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는 모습도 있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시장에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네요. 주로 이제 이런 걸 연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정부에서 토지용 계획을 아주 소홀히 한다. 그럴 경우는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난개발 같은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나중에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 아주 도시가 엉망으로 개발되는 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연구하겠다, 그런 얘기지 자체를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무수히 많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다 부동산 활동 아닙니까? 뭐 이런 거마저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려고 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주로 이제 이걸 연구 분야다 해줍니다. 연구 분야. 주로 이제 거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 있죠? 요걸 중심으로 연구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연구 분야입니다. 연구 분야. 그래서 요거는 그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의사 결정 분야다. 그래서 각종 투자, 그 다음에 금융, 개발, 정책,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연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원해주는 결정 지원 분야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용, 관리, 입지,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가 감정평가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초 분야다. 여기서는 뭐 각종 부동산 뭐 기초 이론에서 뭐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법률적인 지식들, 경제 이론, 이런 걸 쭉 공부하는 게 기초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학의 이념 및 원칙이다 해서 2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이념 정도만 좀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모든 부동산 학을 비롯한 모든 사회과학이 추구해야 될 어떤 최고의 가치, 이런 거를 이념이다, 일반적 이념이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추상적인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자, 때로는 대충 그런 얘기구나 하면서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느낌으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일반적 이념의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의 방향은 모든 사회과학, 법학이 됐든 아니면 사회학이 됐든 경제학이 됐든 모든 사회과학이 추구해야 될 어떤 최고의 가치,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맨 먼저 효율성이다. 자,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라든가 아니면 능률, 이런 걸 강조하는 개념을 효율성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형평성이다.
형평성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뭐 평등 아니면 뭐 공평, 자, 이런 걸 강조하는 개념을 형평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형평성과 효율성은 이제 서로 상충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한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뭐가요? 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경제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제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자, 예컨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시장 경제 체계,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시장 경제다. 자, 시장 경제 같은 경우는, 자, 희소한 자원이 있는데, 희소한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거를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어느 정도로 생산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소득을 분배할 것인가, 이거를 전부 다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겁니다. 시장 기능에. 그렇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쩍부쩍 그 나라가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좀 느낌이 어려우면 대충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아직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공부는 요거는 때로는 제가 뒤에서 나오는 내용까지 같이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단계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에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앞에 들어와서 막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에 있는 내용도 여기서 간혹 공부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하신 다음에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지 한 번밖에 듣고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일 때 이제 이런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가격, 이거 수량인데, 이 요점이 뭐냐면 균형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균형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다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시장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에 맞춰서 팔려는 양을 딱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물건이 남아돌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이 남아돌게 되면 낭비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나라는 적정한 성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필요로 하는 양에 맞춰서 적정히 생산이 진행된다. 그러면 아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면서 그 나라는 부쩍부쩍 성장할 겁니다. 알겠죠? 이걸요, 시장 경제라는 겁니다. 이 가격 기구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래 들어서 요즘에 이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롱패딩 같은 게 유행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 갑자기 롱패딩을 사려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증가한다면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 팔려는 양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려는 양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러면 물건이 부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건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은 그냥 부족하면 그러니까 서로만 구입하려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계속 늘리고 싶을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살려다가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비싸죠? 못 사겠다 하면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점에서 또 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자, 결국은 여기서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시장 경제 체계다. 이 가격 기구에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수요 공급 이론할 때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형평성을 강조한다. 이럴 경우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획 경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 경제. 자,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라면 이거는 뭐라고요? 사회주의 경제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어떤 소수의 엘리트가,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모스크바 종합대학이라든가 뭐 김일성 종합대학 이러한 소수의 엘리트가 경제를 계획적으로 짜는 겁니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몇 개를 생산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이런 걸 전부 다 계획적으로 짜는 겁니다. 소수 엘리트가. 알겠죠? 이런 형태의 체계를 뭐라고요?
계획 경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결국은 이러한 경제 체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판매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이거를 계획 경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살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 그러면 근데 이러한 경제 체계의 단점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계의 가장 큰 단점은 결국은 시장 기능에 맡기는데 이 시장에서는 어떤 자본력을 갖춘 집단들 아니면 풍부한 기술력 있는 집단들이 그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아주 자본력이 충분한 사람들, 기술력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어떤 시장에 물건을 파는 잘 자란 어떤 상점들이 잔뜩 있는데 갑자기 이마트가 딱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마트가 그 지역을 뭐라고요? 거의 지배하는 구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 못 살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요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제 체계는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어떤 생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가져가는 건 요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빈둥빈둥 나태하게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가져가는 건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히 일하면 뭐 하냐. 그래서 가져가는 건 똑같은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절대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량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경제는 절대적으로 빈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체계를 뭐라고요? 사회주의 경제 체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으로 효율성 강조한 나라를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고 극단적인요 형평성을 강조한 나라를 뭐라고요?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 근래 들어서는 뭐 극단적인 사회주의, 극단적인 뭐 자본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케인즈 이후에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이후에는 이 시장에서 정부가 상당히 많이 개입해 갖고 자원을 배분한 형태로 뭐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등소평이라든가 아니면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어떤 게 시장 경제를 많이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실용적인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극단적인 뭐 자본주의다, 극단의 사회주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딱 중앙 중에서 이쪽으로 더 가 있냐, 저쪽으로 더 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나라가 이쪽으로 더 가냐, 저쪽으로 더 가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합법성으로 가지고 법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합법성의 원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를 시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세금을 적용할 때에도 예컨대 뭐 비례세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똑같은 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진세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비례세를 적용할 때는 아마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고 누진세라는 게 뭐냐면 이 소득이 많은 자들한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아니면 소득이 작은 자들은요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을 통해서 이러한 그 효율성을 강조할 것인가, 형평성을 강조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뭐 사회과학은 뭐 이런 형태가 가장 이제 뭐가 돼요?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학에서는 뭐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뭐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한쪽에 모이는 거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좀 몰리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뺑뺑이 같은 거 돌리는 거죠. 이런 거를 똑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문제가 되고 이쪽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법. 다시 말하면 아주 똑똑한 애들은 별도로 이제 영재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뺑뺑이를 돌리게 한다든가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합법성의 원리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추상적인 용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용어가 나올 겁니다. 효율성을 강조할 것인가 뭐라고요? 형평성을 강조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이런 얘기 알고 계시고 이 정도 한 다음에 누차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약간 건너뛰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거의 이제 안 물어보는 내용들입니다. 거의 안 물어보는 내용이고, 만에 하나 나온다 한다면 나 요것도 해결하겠다. 그럴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이제 합격하겠다. 그럴 경우는 때로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공부는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최소 비용으로 뭐라고요? 최대 효과를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전 6개 과목이 하나하나가 양이 적지 않습니다. 이거를 거의 10개월 만에 해결하려면 뭐 하나하나를 막 이 잡듯이 공부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항상 어떤 테마가 끝나면 제가 이제 거기 관련된 기출문제를 이렇게 실어놨을 겁니다.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기출 체크다 해서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어쨌거나 항상 28회가 2017년도에 본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시험은 29회 이렇게. 자, 1번 볼게요.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맞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 이런 거를 연구하겠다는 얘기죠. 예, 맞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종합식 접근 방법은 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겁니다. 4번 보시면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인 성격이 있다. 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는 요즘에는 이런 용어를 거의 안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를 편제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출제위원 들어가고도 옛날에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이 교재의 편제를 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 활동과 아니면 거래 활동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개 책을 편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 활동과 관련돼서는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는 최유효 이용이 강조된다. 최유효 이용이 강조된다. 최고 최선의 이용 있죠. 이런 게 그 어떤 그 강조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지도 원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래 활동과 관련돼서는 거래 질서 확립, 거래 질서 확립 요거를 최고의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요즘에는 책을 편제를 이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언급하지 않는데 그 어떤 이제 좀 부동산학을 오랫동안 강의하신 분이 이제 들어가서 요걸 이제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정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 활동과 관련돼서는 최유효 이용, 거래 활동과 관련돼서는요, 거래 질서 확립, 요거를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대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해서 지문을 전부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뭐 3개 정도만 정확히 알게 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소 길어졌지만 부동산학이 뭘 공부하냐 이걸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이 또 뭐냐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 여기서 보통 최근 10년 동안 한 문제 정도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자,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의 개념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알아보는데 자,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기 전에는 부동산 하면 부동산이 뭐야?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예요? 이게 물어볼 때는 뭐 토지, 건물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어떤 학도로서 남들하고 똑같이 대답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좀 이것도 논리적으로 개념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념을 내릴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각도에서 부동산의 정의를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도 그냥 하나의 측면에서만 어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는 제가 뭐가 돼요? 남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들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친구 입장에서는요, 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개념을 내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요? 자, 개념을 내릴 때도, 개념, 그냥 부동산이 뭐냐? 이 개념을 내릴 때도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을 정의할 때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정의를 내린 다음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합적 접근하면 항상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래서 자, 법률적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정의를 내려볼 수 있고, 그 다음 뭐라고요? 경제적 측면. 얘는 뭐라 할까요? 기술적 측면. 이때 이 기술적 측면을 뭐 물리적 개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은요, 이 법 제도적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기술적 측면은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한다. 그래서 이거를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유형적. 근데 이제 얘는 경제적 측면은 주로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내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법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눈에 안 보이는 거겠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부동산의 정의를 내릴 때도 눈에 보이는 측면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측면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도 골고루 이제 바라봤을 때, 이걸 나중에 종합했을 때 부동산의 어떤 본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거 자, 우리 시험에서는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요 두 놈은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세히 안 물어보고 뭐 여기서 얘기하는 대가리 있죠? 대가리만 딱딱 기억하셔도 문제 풀이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자세히 물어보기도 힘들고 물어보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법률적 개념은 좀 자세히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세히.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동산의 정의를 내릴 때도 눈에 보이는 측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도 골고루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거 개념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이 겉모습만 딱 보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키도 크고 아주 늘씬하니까 그 여자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건 성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꽃뱀이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남자를 등쳐먹고 다닌다.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모습 이런 걸 골고루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훌륭한 분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지구에서 없어져야 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을 정의할 때도 눈에 보이는 측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도 골고루 정의를 내려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은 하나의 자연이다. 그러니까 자,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신이 인간에게 하나의 자연을 우리한테 선물한 거죠. 그러니까 인공의 힘이 가미되지 않은 어떤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는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온도, 습도를 포함하는 자연을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의 자연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 스무고개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하나의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공간. 자, 내가 일단에 땅을 갖고 있다.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나는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지표 위에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래에 있는 공간 이거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의 뭐라고요? 공간을 소유한다. 이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부동산 하나의 위치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예컨대 어떤 이제 지하철역 앞에 이제 땅이 있다. 그럴 경우는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뭐 그러다 치면 결국 위치가 곧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가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위치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위치이다. 그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환경이다. 자, 지역적인 특색 이런 걸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구성분자다. 환경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딱 보면은 모텔 같은 게 막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이 막 간혹가다 있는데 이 모텔들 잔뜩 있는데 보면은 지역적인 특색이 뭐예요? 모텔촌이겠네요. 그잖아요? 모텔촌. 그러면 이 모텔촌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는 게 이 부동산 하나하나가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게 하는 구성 분자라는 얘기죠. 하나의 환경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그 자세히 안 물어본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기술적 특성이다. 이렇게 왜 특성이 왜 나옵니까?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암기하고자 한다면 뭐 공자가 있죠. 공자가 있는데 위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자 위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암기해도 되고 그냥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개념을 내려보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하나의 자산이다. 그다음에 뭐라고요? 자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회계학 이런 데 주로 이제 언급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할 건데 나는 무슨 얘기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는 그냥 자산, 자본 할 때는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들어가셔도 문제 풀이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옛날에는 그 기업이 1년 동안 장사 같은 거 하게 되면 뭐 재산 상태라든가 아니면 경영 성과 이런 거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영 성과는 이제 손익계산서 이런 거 가지고 보고합니다. 이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상태는 옛날에는 대차대조표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요 재무상태표 해갖고 파이낸셜 포지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재산 상태를 나타내냐면 자 12월 31일자가 있다면 특정 시점에 반을 이렇게 뚝 자릅니다. 잘라서 이쪽을 차변 이렇게 합니다. 차변. 이쪽을 뭐라고요? 대변.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는 그 자금의 조달 측면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금의.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그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다. 이런 거 있죠? 갚을 돈 이런 걸 다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부채. 그 다음에 내 돈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자본이라는 겁니다. 자본. 자본은 이제 요 내 돈인데 요 내 돈은 애초에 투자한 돈도 내 돈이지만 장사해서 번 돈 있죠? 요것도 내 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조달한 금액을 가지고서 수익 창출에 활용해야 되겠죠? 이걸 현금 얼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얼마짜리 갖고 있고, 상품 얼마짜리 갖고 있고, 영업권 얼마짜리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운용 상태를 쭉 적어 놓은 거를 자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산. 이때 요거를 자, 이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소유주가 이제 돈을 출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구입하는 자들이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 투자하는 건데, 이때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현금 출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금 출자한다. 근데 토지 같은 거 출자할 수 있는 겁니다. 토지를 출자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에 상응하는 주식을 나눠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이걸 뭐라고요? 현물 출자한다. 무슨 출자라고요? 현물 출자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토지는 하나에 뭐라고요? 사업 미천으로 받은 거네요. 사업 미천. 그러면 요걸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죠. 뭐 공장 부지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익 창출에 활용한다. 그럴 때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자, 그 어떤 토지가 그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한다. 그때는 뭐라고요? 자본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수익 창출에 활용한다. 그럴 측면은 뭐라고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생산 요소. 자, 뭐냐 하면 어떤 그 기업이 있는데 아파트 만드는 회사가 있다. 대림산업이 있는데 여기다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지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지으려면 아파트 나라 뚝딱 하면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지으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일단 건축 자재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람도 좀 필요하네요.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토지도 있어야 되죠. 토지 위에 토지가 없으면 공중에다 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이 너무 기니까 이걸 뭐라고요? 생산 요소다.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이 부동산 하나에 뭐가 돼요? 소비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하고 있는 거죠. 맥주를 마시는 걸 우리가 맥주를 소비한다. 이렇게 합니다. 맥주.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맥주라든가 이런 분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 번 소비하면 몇 번 소비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용 소비재다. 이제 짧은 단자 써서 짧게 쓰고 없어지는 걸 뭐라고요? 단용 소비재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집에 가셔서 한번 그 집에 가 주무시죠? 그럼 주무시고 나서 이 아파트를 버리나요? 몇 번 자고서 그러지 않겠죠? 이거는 오랫동안 써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요, 주택 같은 거를 내구성 있는 소비재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단단해서 오랫동안 쓰는 걸 뭐라고요? 내구성 있는 소비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요. 어쨌거나 오랫동안 쓰니까 이것도 소비재는 소비재죠. 그러니까 소비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는 이렇게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가 돼요? 소비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 어떤 도로가 있다. 이 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거죠. 소비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원 같은 거 있다.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은 생산 요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소비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상품이라는 겁니다. 상품. 그래서 내가 이제 아파트 구입하려고 중개업소에 들렸더니 이 중개사님이 많은 물건을 내놨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물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요, 상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측면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굳이 암기하고자 하신다면 3번에 갔더니 이 평촌 옆에 이제 3번이 있는데 3번에 갔더니 생소한 어떤 상품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얘네들은 문제 물어본다면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위치를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자,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항상 이렇게 칠판에다 설명한 내용을 밑줄을 한번 치고 이렇게 할 겁니다. 25페이지 볼게요. 25페이지에 딱 중간에 보니까 기술적 개념이다. 자, 기술적 개념을 물리적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가리만 좀 기억하세요. 자산. 그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위치, 그다음에 공간, 그다음에 환경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기술적 개념이다. 그다음에 그 밑에 26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개념이다 해서 자산,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생산 요소 오른쪽에 그다음에 소비재, 상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개념.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아시면 되고, 나 이번에는 이 법률적 측면에서는 조금 자세히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어보기도 하니까 요거는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법률적 측면에서는 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법에서.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협의의 부동산과 뭐라 한다고요? 광의의 부동산. 이게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 협의와 광의 이런 표현이 왕왕 나오기도 하는데 자, 협의라는 것은 이게 좁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좁은 의미. 그럼 광의는요, 이거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광의. 그러다 보니까 광의할 때는 당연히 뭘 포함하여?
협의를 포함하는 겁니다. 협의.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최광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최광. 이때는 예에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포함해서 최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광이. 그래서 어쨌거나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민법. 그래서 우리 민법 99조 1항에 따르면 부동산이라 하면은 이런 걸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리고 요거는요. 자, 당연히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해 갖고 이거 외에도 다른 법에서 타 법에서 자, 다른 법에서 민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등기 등록의 형식을 갖추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등기하거나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어떤 경우는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포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처럼 취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따른 부동산인데 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 부동산이라 하면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자, 정착물이 뭐냐면 토지에 딱 정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이걸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예컨대 어떤 서커스단이 있는데 서커스 하기 위해서 가건물 세울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얼마 안 있으면 서커스가 끝나면 공연이 끝나면 철거해서 다른 데 가겠죠. 이런 거는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착물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정착물이 뭐냐?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 이거를요 정착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적어 놓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 자,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시설물 이런 것들처럼 지붕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벽 등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 이걸 뭐라고요? 건물이다. 그러니까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 이걸 다 뭐라고요? 건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건물. 자, 근데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건물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컨대 뭐 담장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뭐 축대라든가 아니면 도로 위에 있는 포장, 아스팔트 이걸 얘기할게요. 포장 아니면 육교라든가 아니면 뭐 지하도 뭐 아니면 터널이라든가 뭐 우물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나무들 혹은 나무들의 집단 이런 걸 수목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정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요 정도를 뭐라 한다고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정도를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네, 여기서 약간 좀 살점을 좀 붙여나가겠습니다. 살 붙이는데 자, 이러한 정착물에는 이 정착물 중에서는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죠. 독립된 부동산이다.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 얘기는 토지하고는 별도의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걔만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걔만 별도로 뭐라고요? 은행에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 이런 걸요. 별개의 부동산이다. 따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로따로니까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토지하고는 뭐라고요? 독립된 부동산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건물도 갑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걔만 별도로 팔 수가 있거나 걔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건물 부분만 을한테 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아니면요 이 건물 부분만 은행에다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게 등기부를 가지고 공시하는 겁니다. 등기부. 아시겠죠? 내 거라는 사실 널리 알리는 거를 뭘 가지고 한다고요? 등기부를 가지고 알리는데 그러면 토지가 갑이 갖고 있고 건물만 을한테 팔았다. 그러면 자, 이 소유자를 등기부로 이제 공시하려면 등기부가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이걸요, 독립된 부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 생각해 볼게요. 야, 너 도로 위에 있는 껍데기, 아스팔트만 네가 사갈래? 아니면 뭐 축대만 네가 사갈래? 아니면 담장만 네가 사갈래? 이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들은 그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뭐의 일부라고요? 토지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까 독립성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토지하고 그러니까 달라붙는 순간 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종속 부동산이다.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만 별도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 팔 때 같이 묶여 나가서 가서 섞여 나가서 이제 팔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이 정도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여기다가 약간의 살점들을 점점 더 붙여나가겠습니다. 조금씩 더 붙여나갈게요. 그래서 자, 몇 단계를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한 방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쨌거나 요 나무들 혹은 나무들 집단 있죠? 요걸 수목해 줄게요. 이 수목은 원칙적으로 정착물 맞습니다. 정착물이 맞다는 얘기는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부동산이라는 얘기인데 원래는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독립성은 있어 없어요? 없다. 별도로 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도 따로 팔 수가 없는데 이때 여기서 약간 그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중에 보시고 한번 또 이제 돌아서 또 보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자, 이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얘기는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겠다는 얘기죠. 내 거라는 널리 알리는 거를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공시를 등기부를 가지고 공시합니다. 등기함으로써 물건의 변동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가지고 공시하는데 때로는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거를 관습법상 명인 방법이라는 걸로 공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명인 방법으로 내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관습법상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이렇게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땅이 있는데 갑의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소유의 땅이 있는데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들이 쭉 있는데 나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나무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거라는 사실 어떻게 알리냐면 이거 삥 울타리를 딱 쳐놓은 다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내 거라는 갑의 소유라는 걸 알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다 명찰을 붙여서 붙인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내 거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를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걸 뭐라고요? 관습법상 뭐라고 한다고요?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해줍니다. 요때는 내 거라는 사실 널리 알렸기 때문에 요때는 그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독립성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자, 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나무들 혹은 나무의 집단만 을한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는 갑 건데 나무는 누구 거라고요? 을 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어져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명인 방법을 갖춰서 공시할 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독립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뭘 좀 알아볼 거냐면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밑줄을 좀 몇 개만 쳐볼게요. 자, 거기에 그 27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법률적 개념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법 제도적 개념 해주는데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2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의는 자, 민법 규정에 따른 토지와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은번 보겠습니다. 그럼 정착물이 뭐냐? 정착물은 건물과 공작물 등과 같이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수목, 교량 이런 것 같이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들이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정착물이다 해줍니다. 예, D급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착물 중에서는 아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했죠.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나 그 옆에 교량, 터널, 돌담, 포장도로, 수목 이런 것들은 토지에 뭘로 간주한다고요? 일부로 간주한다 아닙니다. 토지에 뭘로 간주한다고요? 일부로 간주한다. 다만 관수법상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성 인정되어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음번 볼게요. 미음번에 판잣집이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의 수목, 토지와 건물에 충분히 부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 판잣집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있으면 헐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좀 오랫동안 붙어있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간혹가다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이제 가건물 그 컨테이너 박스로 뭐 건설 현장에서 뭐 사무실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건물로 쓰기도 하죠.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그냥 동산에 불과하다 합니다. 가식 중의 식목이라는 것은 가짜로 심어놨다. 그러니까 가로수용 같은 걸로 쓰기 위해서 잠깐 뿌리 부분을 새끼로 묶어놨다가 잠깐 심어놨다가 나중에 가로수용을 쓰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이제 붙어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붙어있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계 이런 것들도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충분히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간주하고 그다음에 자, 이 그 정착물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약간 좀 있는데 요거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끊었다.